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친정을 무시하면서도 시댁 식구들 앞에서는 한없이 양이 되는 것도 모자라 불나방까지 되려고 하는 남편과 이번에 이혼을 한 40세 여성입니다. 광역시에서만 살던 남편은 시골에서 큰 저를 그리고 시골에 있는 저희 친정을 무시했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근히 저와 제 친정을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더라고요. 시골 사람들은 머리가 나쁘고 추레하고 교양이 없다나? 그러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이 시골에서 축산 농장을 하는데 사실 중소규모예요. 소가 50마리 정도 되죠. 처음에 남편은 저희 친정이 소를 키운다니까 분홍인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사실을 알고 나서 어찌나 실망하던지 저에게 이건 사기 결혼 수준이라고 하며 제 가슴에 대못을 박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그래봤자 시댁보다 잘 살아요. 언제나 그랬죠. 그건 남편도 잘 알 거예요. 그러니 뒤에서 그렇게 욕하면서도 저희 친정에 알랑방구를 끼웠겠죠. 남편의 본색을 알게 되니 그 못된 마음이 훤히 보이더라고요. 더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알량한 마음에 속고 있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봐서라도 남편의 못된 마음을 멈춰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장 약점인 돈으로 남편을 괴롭히고 이혼을 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시골에서 대대로 축산 농장을 하는 집안의 딸, 장녀로 태어났어요. 저희 집안은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농장을 했어요. 한때는 소를 200마리 넘게 소유한 큰 농장이었지만 구제역의 여파로 지금은 겨우 소 50마리로 농장이 유지되고 있어요. 더욱이 저희 아빠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구제역 피해만 3번을 봤어요. 게다가 한우값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고 사료값 등의 유지비는 치솟고 있어서 저희 가족은 지금 현재로서는 50마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지만 딱 하나 아빠가 축산 농장을 해서 미웠던 순간이 있어요. 때는 2011년인데요. 그때 구제역이 있었죠. 타격이 컸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어요.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기숙사로 가는 길에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다음 학기 등록금 못 주게 생겼다. 다음 학기만 문제가 아니야. 앞으로도 못 줄 수도 있겠구나. 전화를 받자마자 그 말을 하는데 맨 처음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빠는 그런데도 계속 말을 했어요. 어차피 여자는 대학을 가도 별 의미가 없어.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다 보면 일과는 멀어지는 게 여자의 삶이야. 그래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학생활 경험했으면 되잖니? 아빠도 너한테 쏟아부은 등록금 다 너한테 경험을 준 비용이라고 생각할 테니까. 알겠지? 그럼 저는 앞으로 뭐 하라고요? 일단 농장 와서 농장 일부터 해라. 일하다 보면 아빠가 괜찮은 신랑감 찾아줄 테니까. 그러니 이번 학기만 다니고 고향으로 내려와. 농장 사정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 너는 뉴스도 못 봤니? 사방에서 난리다. 이번에 우리가 잃은 소만 몇 마리인 줄 아니? 밑에서 일하는 일꾼들도 다 내보내야 할 것 같으니 내려와서 일손 좀 도와. 아빠가 냉정하게 전화를 끊은 뒤에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그 사연을 들은 친구가 같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자고 해서 그 해부터 준비했어요. 아빠가 한 말에 반감이 들어 집에는 내려가지 않았고 제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친구의 부모님이 집에 같이 살 수 있게 해줬어요. 돈 안 내고 하숙을 한 셈이죠. 지금도 그 친구에게 여전히 고마워요. 물론 그 친구는 공인중개사 시험을 한번 치르고 결국 군무원 시험으로 종목을 바꿨지만 3년 내내 같이 공부하면서 의지가 많이 되었어요. 더욱이 3년째 공부하던 해에 친구도 군무원 시험에 붙고 저도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애는 유난히 뜻깊죠.
지금도요. 저는 시험에 합격한 뒤에 친구 부모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 부동산에 취직해 받은 첫 월급으로 친구 부모님에게 코스로 나오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대접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친구의 집에서 신세를 진 것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안 순간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내셨대요. 그걸 친구 부모님이 제가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말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수빈이 앞날은 꽃으로 가득할 거야. 그렇게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도 있고 우리처럼 너를 예뻐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너의 앞날을 우리가 많이 응원한다. 그 말을 들은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저는 부적처럼 삼았어요. 그러니 정말 좋은 일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공인중개사로 일하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빨리 적응했고 보람도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제 사람을 찾아 결혼도 했죠. 남편은 같은 공인중개사로 첫 직장에서 만났어요. 제 사수였죠. 사수인 남편은 저에게 실무뿐만 아니라 직장 분위기 같은 사소한 것들까지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자기가 신입일 때 작성한 노트들을 보여주며 살뜰히 저를 가르쳤죠. 저는 다정한 남편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남편은 제가 말을 하면 끝까지 듣고 설명하고 대답해줬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랬지만 저는 그 모습이 다정하다고 느꼈어요. 게다가 남편은 인사성도 밝고 오는 손님들에게 매우 친절했어요. 특히나 어른들에게 잘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그리고 남편에게는 부여된 일이 많았어요. 공인중개사로서 일할 뿐만 아니라 막내가 아닌데도 탕비실 비품 관리와 회식 총무 등 다양한 집안일을 했죠. 그런데도 불평불만 없이 일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좋아하게 되었죠. 하지만 사내 연애는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 하나 하다가 남편과 연애를 하기 위해 이직을 결심했어요. 그리고 이직하기까지 2년의 시간이 걸렸죠.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2년 동안 제 마음은 식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송별회 때 남편에게 고백을 했어요. 남편은 얼떨떨하게 반응하더니 일주일 있다가 고백을 받아주었고 저희는 사계절을 모두 경험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같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컸어요. 같은 업종이어서 고민하는 게 같았고 이야기가 잘 통했죠.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 제게 연애 1년 만에 프로포즈를 했겠죠. 그리고 저는 당연히 예스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가 프로포즈를 승낙했는데 표정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 있어? 오늘같이 좋은 날에 왜 울상이야? 왜? 내가 너무 기뻐하지 않았나? 나 기쁜데 알잖아. 나 원래 티 안 나는 거. 알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서. 뭔데? 뭔데 그렇게 분위기를 잡아? 설마 빚이라도 있어? 빚이야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건 얼마 안 돼서 내가 알아서 해결하면 되는데 사실은 뭐 긴장되게 왜 그래? 우리 집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집에 엄마만 있어. 아버지는 안 계시고. 이혼하셨어? 아니, 나 1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때 아버지가 3교대 근무하셨는데 방근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이었어. 아버지가 일했던 공장에서 우리 집까지 지름길이 있어. 산길인데 구불구불하고 어둡고 그래. 근데 하필 아버지 앞에 음주운전 차량이 오고 있었고 그대로 사고가 났어. 그랬구나. 그래서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됐는데 중환자실에 2주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어. 그때 아버지가 아직도 눈앞에 훤해. 눈을 제대로 못 감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꾸 말했어. 괜찮다고. 내가 우리 가족 다 책임지겠다고. 그리고 결국 눈을 감으셨지. 그런데 그때 자기는 고작 15살이었잖아. 아, 지금 어머님이 터미널에서 하시는 분식집으로 생계 유지한 거야?
아니, 그때 엄마는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했어. 하루에 4시간이었고, 그때 시급으로 우리 셋을 책임지기엔 턱없이 부족했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아버지 사망보험금이랑 합의금으로 가게를 내고 싶어 했어. 그리고 마침 반찬 가게 사장이 엄마한테 터미널에서 분식집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리를 내놓았으니 해보라고 한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한 거지. 그럼 거기서 번 돈으로 새 남매를 키우신 거네? 그 돈으로 우리 셋을 키운 거지. 물론 모두 대학을 보내지 못했지만 나도 직장 얻어서 결혼할 거고 둘째도 결혼했고 셋째는 뭐 전문대라도 졸업했으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반이라도 성공한 거지. 그래, 자기는 어린 나이에 살 길 찾을 방벌이 하고 있고 동생들도 하나는 결혼했고 하나는 전문대 졸업해서 이제 직장만 구하면 되니까 어머님 정말 고생하셨겠다. 이제 자기가 효도만 하면 되겠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 그럼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우리 어머님한테 정말 잘하자. 혼자 계셔서 얼마나 외로우실 거야. 그러니까 울지 마. 왜 좋은 날에 울고 그래?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남편은 이내 눈물을 보였고 저는 남편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남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겠다고 그러고 싶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넘어야 할 산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 아빠가 반대를 했어요. 정말 의외였어요. 저는 살면서 아빠가 제 결혼을 반대할 거란 생각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빠는 정말 가부장적인 사람으로 아들만 사람 취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 너무 심한 말 같으니 자식 취급이라고 할게요. 아빠는 아들만 자식 취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딸은 뭐든 시키고 아들은 뭐든 안 시키는 건 기본이었고요. 제가 대학을 중퇴했을 때도 보셨잖아요. 딸은 여자는 어차피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일과 멀어질 거니 대학은 안 나와도 된다고 했잖아요. 사실 그 말은 아빠가 제가 대학에 가고 싶다고 했을 때도 들었던 말이에요. 정말 지독할 정도로 들었죠. 심지어 아빠는 제가 공부한 노트나 문제집을 마당에 버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트나 문제집 참고서를 방 안 어딘가에 숨겨놓곤 했죠. 그리고 제가 대학을 중퇴했을 때 거기엔 숨겨진 사실 하나가 있어요. 저희 집이 구제역으로 힘들 때 그때 저는 대학생이었고 2살 어린 남동생도 대학생이었어요. 하지만 아빠는 남동생에게는 대학을 중퇴하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신 휴학시키고 군대로 보냈죠.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요. 남동생이 눈치가 좀 없는 편인데 남동생이 제대하던 날에 저도 본가에 내려가서 저희 가족끼리 밥을 먹었어요. 그때 남동생이 묻더라고요. 누나, 대학교 중퇴했다며. 이제껏 낸 등록금 아깝게 왜 그랬어? 아무리 여자여도 요즘 시대에 먹고 살려면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하는 건데. 박사는 아니어도 학사는 되어야 뽑아주지. 안 그러면 택도 없을걸? 지금 누나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한다고 했지. 지금 2번 떨어진 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붙어봤자 나중에 취업할 때 되면 대졸인 애들 뽑는다니까? 나한테는 맨날 똑 부러져라 하더니. 그러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남자라고 뭐 다를 줄 알아? 남자든 여자든 다 똑같아. 둘 다 고졸이면 남자를 더 뽑을 것 같지? 그건 어디서 배워먹은 자신감이야? 이건 또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고졸이야? 나 휴학한 거지 중퇴 안 했는데? 남동생의 말에 놀라 부모님을 쳐다보자 부모님은 제 눈을 피했어요. 눈치도 없는 남동생은 계속 저보고 후회할 거라고 했어요. 누나 진짜 대학 중퇴한 거 후회할 거야.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다니질 말든지. 돈 아깝다 아까워. 친구의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이 집 구석에서 여자는 심부름꾼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유년 시절을 떠올렸죠.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학원은 남동생만 다녔어요. 저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저렴한 방과후 교실만 다녔죠.
그리고 저는 무거운 세찬 바구니를 들고 아빠에게 가는데 남동생은 마루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며 누워있는 일이 부지기수였죠. 남동생은 집에서 하는 일이 놀고 먹고 자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동생을 시키기라도 하면 아빠의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어딜 장남 장손한테 그런 걸 시켜? 귀하디 귀한 남동생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어서부터 아빠를 따라 농장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동생은 거기서 성실하게 배우지 않았죠. 커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남동생은 아빠가 하라고 하니까 일을 하는 척 했어요. 그리고 아빠가 가라고 하니까 농고, 농대를 나와 지금은 대규모 축산회사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엔 아빠가 나이가 들어 농장 일을 못하게 되면 물려받기로 되어 있죠. 아빠에겐 그게 중요했어요. 이 농장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중요했어요. 그러니 저는 아빠가 그 당시 제 결혼을 반대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상견례 전에 저희 남편이 친정 식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 뒤에 제가 하루 더 친정에 있겠다고 해서 친정에 도착했어요. 나는 반대다. 뭘 반대해요? 네 결혼 반대라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밥도 잘 먹어놓고서. 내가 너를 부족하게 키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근본도 없는 것을 데리고 와? 근본이 없다뇨. 저 지금 아빠가 하는 말이 전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언제는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면 그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자는 결혼하고 애 낳고 애 키우면 그만이지.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그런 놈을 데리고 와서는 결혼한다고 그래? 그런 놈이라니. 대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요? 나는 네가 완벽하진 않아도 부족함 없이 큰 놈이랑 결혼하길 바란다. 그런데 그 놈은 아버지 없는 놈 아니냐? 아버지가 없든 어머니가 없든 없다는 건 부족하다는 거고 아들한테 무조건 아버지가 필요해. 자꾸 놈놈거리지 마세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사람이 결정해요? 그 사람이 자기 아빠 죽인 것도 아니고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된 건데 어떻게 아빠는 그런 말을 그렇게 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한테 상처라고요. 그리고 제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편부모 밑에서 자랐어도 저보다 나을 수 있잖아요. 저는 충분히 저보다 낫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사람 일도 잘할 뿐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아요. 누구도 싫어하지 않고 모난 구석 없어요. 그리고 모자란 구석이 있다면 그건 제가 채워주면 그만이라고요. 그런데 아빠는 어쩜 말을 그렇게 해요? 네가 무슨 수로 그걸 채워? 네가 뭐가 된다고? 그리고 난 고졸인 것도 마음에 안 든다. 남자가 고졸밖에 안 되어서 무슨 한 가정이 가장이 된다는 거야. 벌면 얼마나 번다고? 아빠, 나도 고졸이에요. 아빠가 어떻게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요? 저 평생토록 아빠 아들이랑 차별당하면서 살았어요. 아빠한테 미움받진 않았지만 자식 대우받은 적 없다고요. 그래서 저 고졸이잖아요. 아빠는 솔직히 그 사람이 고졸이라고 무시할 자격 없어요. 적어도 그 사람은 어떻게든 자기 가족 먹여 살리려고 대학 포기하고 곧바로 일한 거예요. 일하면서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된 거고요. 제가 고졸이 된 이유랑 그 사람의 이유는 달라요. 제가 더 부끄러운 거예요. 아빠가 부끄러워야 하는 일이라고요. 뭐? 부끄러워? 그럼 그놈은 자랑스럽냐? 못 살아서 가난해서 고졸인 게 자랑스러워? 군대도 전시근로자라며? 그럼 군 면제 수준인데 내가 창피해서? 부끄러운 건 이런 걸 보고 부끄럽다고 하는 거야. 어떻게 얼마나 가난했으면 군대를 면제받아? 남자로서 쪽팔린 일이다. 지금 아빠가 해병대 나왔다고 유세 부리는 거죠? 아빠 맨날 그러잖아요. 지루한 해병대 이야기. 가족들끼리 모이기만 하면 하고. 저 장시장 안에 든 해병대 물품은 대체 언제 버릴 건데요? 저게 무슨 소용이나 있어요? 해병대 나왔다고 돈이라도 더 준대요? 그건 돈으로 따질 가치가 아니야. 지금 돈돈거리는 건 아빠라고요. 저희 부녀는 한참이나 싸우다가 결론을 짓지 못했고 저는 막무가내로 남편과 집을 합쳐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결혼 준비를 했죠.
결혼식 전날까지 아빠에겐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신랑 신부 동시 입장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빠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고 하면 내가 좋게 보이도록 노력하마. 그래도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웃으면서 해야지. 그렇게 저희 부녀는 극적으로 화해했고 저희 부부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하지만 아빠가 그렇게나 반대했을 때 그만뒀어야 했어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야 했어요.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어른들 눈에는 훤히 보인다는 말이요. 그 말을 떠올렸어야 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린고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거지근성이 있더라고요. 연애를 할 때 밥을 먹잖아요. 제가 입이 좀 짧은 편인데 제가 남긴 걸 남편이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남편도 대식가가 아닌데 말이에요. 그걸 알긴 했는데 결혼을 하니 이제 그걸 꾸짖더라고요. 너 이 쌀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는 줄 알아? 이건 어떻고 이건 또 어떻고. 그런데 그걸 이렇게 쉽게 넘겨? 정말 사치스럽다. 이 식사 인당 12,000원 하는 데야. 그런데 다 먹지는 못할 망정 배가 부르다고 남겨? 너 부자야?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못 모아. 그리고 내가 형광등 낮에 켜지 말라고 했지. 부엌을 켜든 겨실을 켜든 한 곳만 키라고 했는데 어제 내가 퇴근하고 오니까 다 켜져 있더라? 어제 비 왔잖아. 그래서 어두워서 그랬지. 비가 오든 안 오든 그건 상관없는 거야. 좀 어둡게 지내면 되지. 네가 집에서 책을 읽는 것도 아니잖아. 그래, 말 나온 김에 이것도 말하자. 제발 샤워 10분 이상 하지 말라고. 대체 왜 그래? 뭘 얼마나 꼼꼼하게 씻는다고 10분이 넘게 걸려. 그리고 너 솔직히 말해. 물 틀어놓고 씻지. 머리 감을 땐 물 꺼놓고 씻으라니까. 수도꼭지에서 1초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알아? 내가 무슨 샤워를 얼마나 오래 한다고 그래. 설마 내가 씻는 거 시간 쟀어? 당연하지. 항상 15분 넘기는 거 내가 확인했으니까. 다음부터 그러면 그냥 불 꺼버릴 줄 알아. 자기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저건 뭐야? 휴지며 물티슈며. 아직 떨어질 때 안 됐는데? 메모지랑 볼펜은 집에도 많고. 믹스커피는 먹지도 않으면서 왜 사왔어? 사온 거 아니야. 회사에서 가져왔어. 뭐? 회사에서? 그럼 비품을 몰래 가져왔단 말이야? 그러다 걸리면 어쩌려고. 조금씩 가져오면 티 안 나. 그리고 내가 관리하는데 뭘. 그리고 고참에 이런 잡일하는데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이렇게 하려고 이제껏 자기가 관리한다고 한 건 아니지? 겸사겸사지. 나처럼 꼼꼼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어딨어. 게다가 난 경비도 줄인다고. 그러니까 회사는 싸고 꼼꼼하게 관리해서 좋고 나는 조금씩 내 살림에 보탤 수 있으니까 좋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것도 엄연한 횡령이야. 그것 가지고 횡령은 무슨. 내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집에 사는 거야. 이런 집이면 뭐해? 어차피 전세인데. 그래, 그 전세금에 뭐 보태준 거라도 있어? 다 내 돈 아닌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머님 사는 집으로 들어가자고 했잖아. 그건 자기 집이니까. 그럼 우리 엄마랑 동생은 어쩌고. 그 집 자기 집이 아니야? 자기가 산 집인데 왜 자기가 안 살고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사냐고. 말이 안 되잖아. 덕분에 우리는 생돈 들여서 전세 얻어서 살고 있는데 무슨 이런 집이야? 우리 집도 아닌데 뻐겨서 뭐해? 게다가 자기는 어머님한테 집세도 안 받고. 그 이야기는 끝난 거 아니야? 네 말대로 내 집이니까 집세를 받든 안 받든 내가 결정하는 거야. 근데 듣자 하니까 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시누이한테 너무한다? 그렇다고 우리 엄마 동생이 너한테 시자 대우 바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가족이 너한테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명품 백을 사달라고 하니 네가 10월대에 시자도 경험 안 하니까 간이 배 밖으로 나왔구나? 생활비 올려달라고 하면 매번 돈 없다고 하니까 그렇지. 솔직히 둘이 먹고 지내는데 그걸 30만 원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게다가 거기서 내 휴대폰 요금까지 내면 그냥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휴대폰 요금 낮추라니까. 너 가끔 보면 너무 사치스러워. 다른 데에서 물어봐도 나 휴대폰 요금 적게 내는 편이고
나 정도면 검소해. 자기가 너무 유별난 거라고. 그리고 시월드? 집 현관 비밀번호 알려줘야, 명품백 정도 사줘야 시월드야? 자기는 우리 친정 가면 손님이지. 난 시댁 가면 설거지 해야 하고 반찬도 나르고. 그런데도 맨 끝에 앉아서 겨우 밥 먹고 들어와. 그래서 내가 집에 와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하면 자기 어떻게 하지? 돼지도 아니고 그만 먹으려고 타박하지. 그런데 요즘 어때? 일주일에 일주일을 시댁을 가잖아. 그런데도 이게 시월드가 아니야? 겨우 그런 거 하는 게 무슨 시월드야. 정말 네가 진정한 시월드를 모르는구나. 그런 자기는 얼마나 아는데? 며느리도 아니면서 자기가 시월드를 어떻게 알아? 난 주변에서 듣는 지식이 있으니까. 꼴에 그 지식이 뭐라고. 원래 숨 막히는 건 폭력이 아니라 침묵이야. 아, 그래 하나 있네. 내가 종종 어머님이랑 아가씨 운전기사 하지. 그건 시월드 맞지? 아니지. 그건 시어머니 시누이랑 하는 데이트? 그럼 자기는 이제껏 같이 쇼핑 가고 같이 밥 먹고 카페 가는 걸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그게 더 충격인데? 그래,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한 달에 2번 가는 여행에서도 난 빼줘. 무거운 짐은 내가 다 들고 운전도 자기랑 나랑 둘이서만 번갈아 하고. 무슨 3명의 공주를 모시는 두 하인도 아니고. 아, 맞지. 공주님들 맞지. 경비도 안 내니까. 안 그래? 그렇게 저와 저희 남편은 시댁 문제로 신혼 초 자주 다퉜어요. 하지만 늘 제대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감정이 상한 채로 지쳐서 싸움을 끝냈어요. 그리고 멋쩍게 일어나 아침을 먹는 것을 반복했죠. 그리고 이런 식이면 이혼하는 게 낫겠다고 제가 생각할 때 임신 사실을 확인했어요. 처음엔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어차피 이혼할 거라면 그게 낫겠다고 생각도 했죠. 그건 남편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재정 상황이면 아이 키우기 힘들어. 제가 임신 소식을 전하자 남편은 그렇게 말했죠. 하지만 의외로 양가 어른들이 저희 부부의 이혼을 반대했어요. 아이가 있는데 이대로 이혼하면 안 된다고 말했죠. 그 앞에서 차마 지울 거니까 상관없지 않냐고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잘 키워서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죠. 처음에 남편은 잘해줬어요. 부은 다리도 주물러주고 제가 끙끙거리며 잘 때 벌떡 일어나 괜찮냐고 묻기도 하고요. 언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두를 사오더라고요. 그리고 산부인과도 같이 갔어요. 무턱대고 아이 성별을 묻더니 아직 확인할 수 없다고 하자 실망했죠. 그 모습도 웃겼어요. 그리고 산부인과에서 검사한 결과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정말 좋아하며 곧장 친정으로 갔어요. 그 당시 남편은 제 친정에도 잘했거든요. 결혼을 하고 명절 외엔 가지도 않더니 제가 임신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은 저를 데리고 친정에 갔어요. 뭘 이렇게 자주 내려가? 자기 피곤하지도 않아? 피곤하지. 그래도 자기가 나보다 더 피곤하지 않겠어? 우리 자두도 데리고 있는데. 자두? 웬 자두야? 자기가 임신하고부터 자두를 잘 먹으니까 자두라고 하자. 물론 아들이라 안 어울리지만 아니면 장군이 어때? 장군이 되라는 뜻으로. 마음대로 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불러. 그런데 이제는 너무 무리하게 친정 가지 않아도 돼. 안 그래도 3달 뒤엔 안 그러려고. 의사 선생님도 그랬잖아. 이제 장거리는 위험하다고. 하지만 그 전주까진 자주 갈 거야. 자기 본가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게 제일 우선 아니겠어? 그리고 남편은 친정에 가면 저희 친정 부모님 비위를 잘 맞춰주었어요. 평소에는 시골 사람들이라며 조금 불편해했거든요. 저희 친정 엄마가 주는 김치도 억지로 받아먹는 게 눈에 보였고 아빠와 대화를 할 때도 엇박자였어요. 가끔 날카롭게 사실관계를 따지고 그랬죠. 하지만 그때는 유하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도 엄마도 좋아했어요. 애 아빠가 될 거라 사람이 변하나 보다. 나는 지금 장서방이 좋다. 살갑고 자릅고. 이래도 부부 사이에 애가 있어야 하는 거야. 사람이 달라진다니까. 이제 드디어 우리 식구가 된 것 같구나. 그렇게 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고는 친정에 가서 산후조리를 했고
거기까지 남편이 데려다 줬어요. 3주 동안 친정엄마의 극진한 산후조리를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일주일 만에 복직했어요. 아이는 그의 이혼한 큰 시누이에게 맡겼어요. 남편이 그러자고 했거든요. 바로 복직할 수 있지?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재정 상황이 빠듯해서 나는 자기만 괜찮으면 바로 복직했으면 좋겠거든. 아이는 걱정 마. 내 동생이 전에 유치원에서 일했잖아. 물론 보조교사로 일했던 거지만 충분히 케어 잘할 거야. 아, 맞다 그랬지? 전교사 자격증 준비하다가 결혼했다고 들은 것 같네. 그런데 쉰지 오래됐는데 괜찮을까? 아직 아기인데. 육아휴직 기간 좀 남았으니까 조금 있다가 맡겨도 되지 않을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지금 빠듯하다고. 그동안 혼자 벌어서 여유 없어. 저는 남편의 말이 내키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큰 시누이는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양육권도 같이 못할 뿐 아니라 위자료를 2천만 원이나 상대에게 줘야 했거든요. 심신이 불안정한 상태라고 생각해서 더더욱 맡기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쩔 수 있나요? 친정엄마도 근처에 없고 그래서 저는 큰 시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큰 시누이에게 월급을 주라고 말하며 제 생활비에서 50만 원을 더 주었어요. 그렇게 큰 시누이는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봐주었어요. 솔직히 그 이후에도 아이를 봐주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지만 더는 큰 시누이에게 맡기지 못하게 되었죠. 남편이 큰 시누이를 집으로 데려와 종일 아이를 맡기는 게 어떠냐고 물었거든요. 그러는 편이 자기한테도 아이한테도 좋지 않겠어? 자기도 봐왔잖아. 내 동생 정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는 애야. 우리 아들이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건 완벽하게 우리 동생 때문이라고. 알아. 나도 인정해. 아가씨가 아이 잘 봐주는 거 알겠어. 하지만 그렇다고 같이 살 수는 없어. 나 자기가 아가씨 집으로 데려오려고 하는 이유 알아. 아가씨 보증금 다 까먹었다며? 월세 낼 돈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하지만 그렇다고 방법이 이거 하나야? 솔직히 아가씨 지금 제대로 버는 거 아니잖아. 우리 아들 돌봐주고 받는 돈 말고는 없잖아.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라고 해. 우리 집으로 데려오는 건 좋은 방법 같지 않아. 오히려 아가씨를 더 망칠 거라고. 그냥 자기가 데리고 오는 게 싫은 거잖아. 내 동생이 불쌍하다. 나 때문에 이런 새언니 만나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네. 자기는 정말 우리 동생이 불쌍하지도 않아? 어리디 어린 21살에 10살이나 많은 남자랑 결혼해 애 셋 낳고 자식만 보고 살았는데 고작 다른 남자랑 연락 한 번 했다고 이혼당하고 양육권 뺏기고 위자료 주고 못되고 치사한 놈이지. 그렇게까지 줄 필요 없었는데 그 자식이 돈 많다고 쇼를 만든 거라고. 남편이 씩씩거리며 열을 냈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큰 시누이에게 월급을 더 주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자기가 동생한테 월급을 더 주든지. 얼마나? 한 300만 원? 웃기지도 않아. 어떻게 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 그게 어느 나라 계산법이야. 내가 미안해서 그래. 막내한테는 월에 100만 원씩 주는데 50만 원밖에 못 줘서. 뭐? 막내 아가씨한테 100만 원을 준다고? 매달? 그건 몰랐는데. 막내는 대학교 다닐 때부터 그 정도 줬어. 사실 시세 따지면 더 줘야 하는데. 참, 우리 동생이 오빠 잘못 만나서 고생하네. 막내만 고생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 둘째도 고생하겠네. 왜 내 탓을 하는 걸로 들리지? 내가 분명 결혼 전에 말했지. 우리 집엔 아버지가 없고 나뿐이어서 내가 가장 노릇해야 했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뭐? 그리고 자기가 내 와이프가 된 이상 이 역할에 협조해야 해. 그래서 말인데 자기 유산 얼마나 받을 수 있어? 유산이라니? 얼마 전에 천암 일 그만둔다며. 이제 본격적으로 농장일 배운다고. 그런데? 그러면 농장을 안 팔고 주겠다는 소린데 나는 그 대도 않는 농장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남은 재산이 얼마나 있어? 나도 모르지. 그럼 농장을 처남이 다 관리해야 돼. 지분을 나눠. 그래도 자식인데 안 그래? 그래도 말이 안 통하면 우리 아들 이야기해. 손자잖아.
손자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줄 거냐고. 그래. 어차피 처남은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으니까. 자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대충 사이즈 보고 대출 좀 받아서 우리 건물 하나 매입하자. 그리고 그 건물 꼭대기에 우리가 살고 1층에 엄마 가게 내주고 자기가 싫다고 하니까 우리 동생 살게 한 칸 비워두고 그럼 되겠지? 다음에 갈 때 내가 말해봐야겠어. 남편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웃었어요. 저는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 생각이었어요. 며칠 뒤 저는 남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저희 친정에 1,500만 원을 보냈어요. 적금을 깨서요. 사실 그쯤에 저희 친정 소 외양간에 문제가 생겨서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거든요. 친정에서 외양간 고치는 비용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겸사겸사 제가 돈을 들인 거죠. 그리고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역시나 남편이 노발대발 하더군요. 돈이 썩었냐? 뭐하러 쓸데없는 짓을 해? 아니 왜 밑빠진 독에 자꾸 물을 부냐고. 축산농장 앞으로 계속 하향세일 거야. 결국엔 문 닫고 부지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짓을 왜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팔라고 하지. 팔고 돈으로 달라고 하지. 바보도 아니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해? 그게 어떻게 쓸데없는 짓이야. 우리 아빠 생계인데. 그리고 소는 찾았어 얼마 전에. 농고 다니는 애들 5명이 찾아줬어. 얼마나 기특해. 농고 다니는 애들이라 소 기표에 있는 1억 번호 가지고 우리 집으로 왔다더라. 그래서 아빠가 고마워서 크게 보답하고 싶어 하길래 1억 보내라고 했어. 뭐? 1억? 1억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아니 어차피 고등학생들이라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대체 어떻게 해서 1억이 나온 건데? 각자 1,0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학교 발전기금으로 기부할 거야. 앞으로 우리 농업을 살릴 애들인데. 그래서 나도 4,000만 원 보탰어. 자기가 내 월급 잘 관리해줘서 돈이 많이 모였더라. 아니 지금 내 통장으로 돈을 보냈다는 거야? 아니지 우리 통장이지. 게다가 그건 내 월급 관리하는 통장이니까 내 통장 아닌가?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어디서 내 돈을 자꾸 쓸데없는 데에 써. 아깝다 아까워. 어차피 딸이라 유산도 받을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건 신경 안 쓰는데 아무튼 고마워. 덕분에 나도 효도하네. 제가 뻔뻔하게 나오자 남편은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음 날 친정으로 가자고 했어요. 친정에 가더니 아빠에게 다짜고짜 제가 친정에 준 1,5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죠. 그건 이미 다 쓰고 없는데? 외양간은 진작 고쳤고 보상도 다 했어. 아니 그걸 벌써 했어요? 매사 그렇게 느릿느릿하더니 왜 그런 건 이렇게 빨리 했어요? 그거 제 동의 없이 따님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주세요. 아니면 유산이라도 제대로 주시든가요. 자네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유산이라니 벌써 죽으라고 제사 지내는 건가? 언제는 장인어른 오래 사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니 그게 다 부였어? 실은 유산 받아야 하니 빨리 죽길 바랐던 거야? 누가 그렇대요. 그럼 따님 앞으로 유산 줄 겁니까? 얼마나요? 여기서 약속하세요. 남편은 저희 아빠에게 자꾸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나섰죠. 이제 그만해. 자기 논리로 따지면 이제껏 자기가 시댁에 준 돈도 나랑 상의하지 않은 돈이니 도로 가져와. 도로 가져오면 나도 내가 친정에 준 돈 가져갈게. 자, 이건 자기가 시댁에 얼마나 줬는지 모를 것 같아서 내가 대충 계산해 놓은 거야. 남편이 제가 정리해 놓은 지출 내역을 보고 기가 막혀 했어요. 그리고 이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죠. 이걸 당신이 어떻게... 남편이 본 건 큰 시누이가 이혼할 때 상대에게 줘야 하는 위자료를 남편이 보냈다는 내역이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이 큰 시누이가 이제껏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위자료를 낼 형편이 되지 못하자 위자료를 대신 갚아준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대출을 써서 말이죠. 그리고 대출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작은 시누이 학자금 대출도 남편이 갖고 있었죠. 아마 자기 동생들에게는 한없이 약한 남편이니 그 돈을 동생들 보고 갚으라는 말은 차마 못했을 거예요. 내가 몰랐어야 했는데, 그치?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힌다잖아. 가족끼리 왜 그래? 우리 다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어려울 때 도와야지. 그러니까 나도 그래서 도운 건데 지금 자기는 돈 내놔라 하고 있네. 나한테 시댁은 가족이고 자기한테 처가는 가족 아니야?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면 안 피곤해? 그리고 원래 여자는 시집 오는 거야. 너는 우리 집 식구지 이 집 식구가 아니라고. 저희 부부가 얼굴을 붉히며 싸우는 와중에 아빠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니, 그럴 것도 없네. 자네가 지금까지 우리 가족을 물러봤구만. 그러니 지금 살아있는 내 앞에서 당당하게 유산 얘기를 꺼내지. 그리고 나를 물러봤다는 건 내 딸도 물러봤다는 건데. 지금까지 내 딸이 한 이야기가 사실인가? 정말 내 딸 돈까지 함부로 사돈과 사돈 처녀들에게 쓴 건가? 그래놓고 내 딸이 외양간 고치고 보상하는 데 쓰라고 준 돈을 내 동의가 없으니 돌려달라. 얼마나 나랑 내 딸을 무시하면 그런 소리가 나와? 그리고 그렇게 산다고 받은 사람들이 자네한테 뭐라고 갚을 줄 아나? 아니, 그런 사람들일수록 더 뜯어먹고 빨아먹으려 한다고. 자네는 아직 멀었구만. 아직 멀었어. 가족이라고 뭐든 간이고 쓸개고 다 줘선 안 돼. 그래봤자 남는 건 내 살가죽뿐이야. 그런 이치를 알아야지. 당장 이혼에게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네. 얼마나 딸을 생각했다고 그런 말을 하세요? 딸아들 차별하면서 키운 게 누군데요? 장인어른이 그렇게 키워서 이제껏 무시당하고도 성질 한번 못 냈잖아요. 그래서 다루기 참 쉬웠습니다. 자네 말 다 했나? 네, 왜요? 때리긴 왜 때리나? 그래봤자 내 손만 아프고 또 지금처럼 돈 달라고 합의금 뜯어낼 거 아닌가. 그냥 이혼하게. 나는 딱 그 말만 하겠네. 내가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이제 연락을 그리로 하게. 합의를 해도 좋고 소송해도 좋다네. 나는 준비되어 있으니까 결정하고 이 연락처를 연락 주게나. 그리고 정말 남편은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저는 친정 아빠가 소개해준 변호사와 법정에 섰죠. 남편도 변호사에 돈을 많이 쓴 것 같았어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더니 꽤 쓸만한 증거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하지만 사실관계만 따져도 제가 승소하는 재판이었어요. 남편을 이기는 건 쉬웠죠. 이렇게 쉬운데 왜 진작하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쉽게 양육권도 얻었고 위자료와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살았던 집도 받게 되었어요. 결과를 듣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집만은 돌려달라고 빌고 사정했는데 저는 그 집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위자료와 집을 판 돈을 가지고 개인 부동산을 차렸고 아들과 살 새 집을 구했어요. 모두 시댁 식구들이 없는 다른 동네로요. 그리고 저는 친정 아빠와 진한 화해를 했어요. 이혼 소송이 끝난 뒤에 아빠가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딸아, 아빠가 미안하다. 이번에 네가 상처를 받게 된 이유가 네 전남편 말대로 내 탓인 것 같구나. 내가 너를 존중하지 않고 키워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한 것 같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괴로웠냐?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으마. 그리고 유산은 내가 너에게도 일부 남겨줄 거다. 그러니 그런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지 말아라. 아빠 고마워요. 그래도 이제까지 전혀 아빠를 미워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사과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유산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아직. 아빠 아직 건강하고 그런데 유산 이야기에서 뭐해요. 더 오래 제 곁에 있어주는 게 유산이에요. 아직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건강만 하세요. 내가 나를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딸에게 너무 몹쓸 짓을 했구나. 걱정 마라. 아빠 아직 팔팔하니까. 그렇게 저는 아빠와도 화해를 했고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새 출발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새 식구에게 더 빨대 꽂히며 지독해질 남편의 미래를 응원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사연이에요. 결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껏 살아온 본가에서 독립해 자기 가정에 충실한 사람만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라도 본가에 제대로 독립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자기 식구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입니다. 우리 부부는 지인 소개로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주변에선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천천히 하라고 조언했지만 유방암 말기였던 시어머니 때문에 서둘러 식을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2달여 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셨으니 그때 결혼식을 올린 게 다행이긴 했어요. 아니, 그런 줄만 알았어요. 의외의 인물을 통해 제 남편의 실체를 알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랬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낼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에요. 사람은 겉모습만 봐서 모른다더니 3년을 한 이불을 덮고 살아온 남편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대차게 맞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연을 전해드릴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남동생과 우애가 각별했어요. 3살 차이가 나긴 했지만 남동생은 저한테 동생이자 친구, 때로는 오빠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희 남매가 유독 사이가 좋았던 건 아무래도 부모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무늬만 부부였지 사실 남보다 못한 사이였는데 그래서 두 분 모두 저희 남매한테 신경을 쓰지 않으셨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두 분 다 밖으로만 도셨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의사 아빠의 변호사 엄마가 꽤나 대단해 보였겠지만 저희 남매한테는 그저 이기적인 부모님에 불과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할 분들이었거든요. 가족보다는 자기 일이 중요하고 자식을 마치 자기 자신을 지칭할 액세서리처럼 취급하셨어요. 저나 동생이 성적이 잘 나왔거나 외부 대회에서 수상을 했거나 지인들 앞에서 자랑할 일이 생길 때만 자식 취급을 하셨거든요. 실상은 자식들 나이조차 몰랐으면서 말이죠. 저희 부모님은 우리 남매 생일을 챙겨주신 적도 없고 부모님 상담에도 참석한 적 없는 분들이셨어요. 언젠가는 회사 직원을 대신 보내셨더라고요. 학원을 고를 때도 직접 알아보고 골라주시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컨설턴트 업체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요일마다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도 모르셨죠. 친한 친구가 누구인지, 자식이 어느 분야에 소질이 있는지, 자식들에 대해 도통 아는 게 없었어요. 부모님의 이런 무관심 속에서 자라야 했던 우리 남매는 서로 의지하며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우리 남매한테 금전적으로는 부족함 없이 베풀어 주셨지만 정서적으로는 아무것도 해주신 게 없었어요. 차라리 값비싼 옷이랑 학용품을 안 사주셔도 되니까 친구들 부모님처럼 자식들한테 관심을 쏟아주셨으면 하고 바랐을 정도였어요. 이 정도면 결혼을 안 하고 사는 게 신기할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모님은 제가 고2가 되던 해 결국 이혼을 하셨어요. 그 바람에 저와 남동생은 떨어져 살게 되었어요. 저는 아빠랑 남동생은 엄마랑 살게 되었거든요. 부모님의 무관심에 저를 의지하고 살아가던 우리 남매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엄마, 나도 따라가면 안 돼? 준영이랑 떨어져서 살기 싫어. 네 아빠랑 결정한 일이야. 자식 부양은 똑같이 나누기로 해서 어쩔 수 없어. 이미 다 합의된 일인데 너 때문에 바꿀 수는 없어. 준영이 보고 싶으면 따로 만나면 되잖아. 누가 막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유난이야? 엄마는 우리 남매 걱정은 하나 없이 그저 어서 빨리 아빠와 관계된 모든 걸 정리하는 데만 급급했어요. 그럼 차라리 준영이랑 나랑 둘이 살게. 어차피 엄마도 아빠도 우리한테 관심 없잖아. 그냥 집이랑 생활비만 대줘. 그럼 엄마 아빠한테 걱정 안 끼치고 살게. 그걸 말이라고 하니? 니들 미성년자야. 어떻게 니들 둘만 살게 해?
아주 부모 얼굴에 먹칠하려고 작정했니? 암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너도 얼른 네 짐 정리해. 가져갈 거랑 버릴 거 구분해두면 도우미 아줌마가 알아서 챙길 거야.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저와 동생은 그저 부모님 뜻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물의 이별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부모님이 갈라서고 서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엄마와 동생은 아예 멀리 이사를 갔고 저랑 아빠는 원래 살던 집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대입시험을 1년 앞둔 수험생이라서 그렇게 정한 거였죠. 그렇게 우리 가족이 따로 살기 시작한 지 석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엄마가 제게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는 같이 살 때도 제게 전화를 자주 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 엄마한테 걸려오는 전화가 반갑지만은 않았어요. 뭔가 일이 생겼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첫마디가 이렇더라고요. 준이 너 지금 준영이랑 같이 있니?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준영이가 여기 왜 있어? 왜? 준영이 없어졌어? 그러자 엄마는 낮은 한숨을 쉬시더니 네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준영이가 요즘 집에 잘 안 들어와. 질 나쁜 애들이랑 몰려다니는 모양인데 내가 아주 미치겠다.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러는지. 암튼 준영이한테 연락 오면 당장 집에 들어가라고 말해줘. 아니 어딘지 물어보고 김 실장한테 바로 연락해줘. 난 아침 일찍 출장 떠나야 하니까. 아들이 집을 나갔다는데도 엄마는 밑에 사람한테 일을 떠맡기고 출장을 가시겠다네요. 애가 어떤 상황인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전혀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말이죠. 엄마와 통화를 마친 뒤 바로 동생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배터리가 나간 건지 전화기가 꺼졌다는 멘트가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늦긴 했지만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실례인 건 알지만 동생 친구들한테 문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몇 명이 단문을 보내왔어요. 제 동생이 전학을 간 이후로는 연락이 끊겼다는 아이도 있고 그중 2명은 최근까지 연락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학 간 학교에 적응을 못했는지 다시 이 동네로 오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울컥했어요. 그래서 혹시 전에 살던 집 근처에 와 있는 건 아닌가 해서 가봤더니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나 했는데 아무 소득이 없어서 실망한 채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어디선가 요란한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돌아보니 여러 대의 오토바이가 시끌벅적하게 골목을 달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을 지나던 오토바이 한 대가 급정거를 하지 뭐예요. 그리고는 뒷좌석에 앉아있던 사람이 내리더니 제 쪽으로 걸어오더군요. 머리에 헬멧을 쓰고 있어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성큼성큼 다가오는 모습에 순간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그런데 누나가 여기 왜 있어? 헬멧을 벗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 남동생이었어요. 제 동생을 확인하고 나니 그제야 주변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다들 제 동생 또래의 중고등학생 아이들이었어요. 그걸 깨닫고 나니 순간 화가 났어요. 혹시라도 동생이 잘못됐을까봐 가슴 졸였던 게 억울하고 분해서 그랬던가 봐요. 그래서 버럭 소리를 질러버렸죠. 야, 조준영, 너 이러려고 집 나온 거야? 고작 이딴 짓 하고 다니려고 가출한 거냐고. 정신 차려, 이 자식아. 네가 지금 이럴 때야. 저도 모르게 손바닥으로 동생 등짝이며 머리통을 마구잡이로 두드려 팼어요. 한참을 그렇게 맞고만 있던 동생이 더는 못 참겠는지 제 손목을 잡고는 그러더군요. 누나, 그만해. 아프단 말이야. 입을 삐죽거리며 저를 보고 있는 동생을 보니 순식간에 화는 풀리고 대신 울컥하더라고요. 일단 동생과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왔던 애들을 돌려보내고 동생과 둘이 동네 놀이터로 갔어요. 어릴 때부터 동생이랑 자주 뛰어놀던 곳이었죠.
거기서 동생과 나란히 그네에 앉아 동생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처음엔 자기 얘기를 꺼내지 않으려고 입만 꾹 다물고 있던 동생도 제 얘기를 듣고는 마음이 흔들렸는지 하나 둘씩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그날 놀이터에서 저는 동생이 왜 이런 일탈을 하게 됐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동생은 전학간 학교에서 몇몇 아이들한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러다 더는 참을 수 없어서 맞서 싸웠던 모양이었어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돼서 싸움을 벌였다는 이유로 동생네 담임선생님은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했고 당연히 저희 엄마는 바쁘다는 핑계로 학교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담임선생님한테 미운 털이 박혔던 탓에 이후 동생이 크고 작은 싸움에 휘말리게 됐을 때 가해 학생이 아닌 제 동생이 되려 징계를 받게 되었다더군요. 엄마가 학교에 찾아가 상황 설명을 하고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요구하기만 했더라면 동생이 억울한 징계를 받을 일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때 동생은 더는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에 자포자기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자신의 억울함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다면 차라리 막 살아서 엄마 가슴에 못질이라도 하겠다는 생각을 한 걸 보면 말이에요. 철없는 생각이긴 했지만 동생의 마음을 알 것도 같았어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기 전까지 동생은 공부도 제법 잘하는 평범한 중학생이었는데 이런 동생의 인생을 부모님이 망쳐버린 것만 같았어요. 누나로서 동생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하지 않는다면 저라도 내 동생을 보살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길로 동생을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제가 나간 사이 퇴근을 하신 아빠는 저를 따라 집으로 들어온 동생을 보자 화부터 내셨어요. 네가 왜 여기에 왔냐고 말이죠. 그 말에 그동안 참았던 분노가 한 번에 들끓는 것 같았어요. 아빠, 준영이가 남이야? 아빠 아들이잖아. 이 시간에 얘가 여기에 왔다면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지 그것부터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여길 왜 왔냐니? 그게 아들한테 할 소리냐고. 준영이 아직 중학생이야.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살 나이라고. 그런데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할 부모님들이 왜 애를 이렇게 방치해놓고 화부터 내는 게 말이 되냐고. 이 자식이 너 지금 아빠한테 말하는 태도가 그게 뭐야?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어? 어른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따박따박 따지라고. 하여간 애 엄마가 돼서는 애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동안 뭘 한 거야? 아빠는 이 와중에도 헤어진 엄마 탓을 했어요. 준영이랑 나 엄마 혼자 밖에서 나와왔어? 아니잖아. 아빠랑 엄마가 같이 만든 거잖아. 그런데 왜 우리 교육은 엄마 탓으로만 돌려? 아빠도 우리 부모잖아. 우리 남매 교육시킬 의무가 있는 사람이잖아. 엄마도 아빠도 다 똑같아. 자식을 낳아만 낳지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게 똑같다고. 차라리 이럴 거면 우리 시설에 보내줘. 엄마랑 아빠처럼 자식을 방치하는 부모보다는 시설에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우리한테 도움이 될 테니까. 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미친년처럼 발작을 해댔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아빠는 너무 놀라서 그랬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어리나간 사람처럼 멍하게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 틈을 타 저는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곤 침대에 드러누워 펑펑 울었어요. 동생은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시무룩한 표정으로 제 눈치만 봤고요. 그렇게 몇십 분쯤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언제나 그렇듯 부모님이 말다툼을 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서로 탓을 하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 싸우는데 내 부모님이지만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이나 아빠와 말다툼을 한 엄마는 제 방문을 열고는 동생 팔을 끄드러 잡았어요.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도대체 넌 누굴 닮아서 이 모양이니?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니? 굶기기를 했니? 용돈을 안 줬니? 학원을 안 보내줬니? 남들보다 더 해줬으면 더 해줬지. 절대 덜한 거 없는데 넌 왜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냔 말이야. 일어나. 당장 안 일어나고 뭐해? 엄마의 닭달의 동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소리를 질러댔어요. 미친놈처럼 발악을 하면서 말이죠. 저에 이어 동생까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자 아빠는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와 동생은 가만히 둔 채 엄마를 방에서 데리고 나갔어요. 아직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대던 동생도 서서히 조금은 안정되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이렇게 살다간 동생도 저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용기를 내 거실로 나갔어요. 그리고는 소파에 앉아있던 부모님께 우리 둘이 따로 살 집을 마련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차피 엄마도 아빠도 우리한테 신경 쓸 시간에 마음의 여유도 없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둘이 살게 해줘. 대신 그렇게만 해준다면 엄마 아빠가 원하는 대로 남들한테 내세울 만한 대학에 들어가 줄게. 그러니까 준영이 원래 다니던 학교로 전학 좀 시켜줘. 쟤 이대로 놔두면 아예 망가질지 몰라. 그건 엄마 아빠도 싫잖아. 우리한테 관심 가져달란 말도 안 할게. 그냥 살 집이랑 생활비만 내줘. 그거면 돼. 제발 그렇게 해줘. 이전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던 부모님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인 만큼 더는 반대를 하진 않으셨어요. 우리 남매가 살 집도 구해주시고 집안일을 해주실 도우미 아주머니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학원도 우리가 원하는 만큼 보내주시고 생활비도 충분히 대주시겠다고 말이죠. 대신 대학만큼은 부모님이 원하는 수준의 학교에 합격해야 한다는 조건을 다셨어요. 그렇게 우리 남매는 부모님 집을 나와 학교 근처에 집을 얻어 살 수 있었어요. 동생도 원래 다니던 학교로 전학을 왔고요. 남들이 보기에는 미성년자 아이 둘이 어떻게 살겠느냐 걱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부모님이 이혼하시기 전이랑 별반 달라진 건 없었어요. 부모님이랑 한 집에 살 때도 우리 남매는 부모님의 보살핌 따위는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 집에서 동생과 둘이 살면서 동생은 다시 전처럼 모범생으로 돌아왔고 저는 부모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죽어라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부모님이 원하시던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죠. 그건 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영특했던 동생은 몇 년 뒤 저보다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갔거든요. 우리 남매는 부모님이 남들 앞에서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스펙을 쌓아갔고 졸업 후에는 누가 봐도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위치를 갖게 되었어요. 남들은 우리 남매를 두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정서적으로 얼마나 핍박받고 굶주려 있는지 모를 테니까요. 어린 시절부터 느껴왔던 부모의 부재와 무관심은 우리 남매를 더욱 똘똘 뭉치게 했어요. 오죽하면 동생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난 엄마나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해도 눈물이 안 날 것 같아. 그냥 돌아가셨나 보다 생각하겠지. 하지만 누나가 더 이상 세상에 없다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숨도 못 쉴 것 같아. 그건 동생만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저 역시 동생과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지 1년이 조금 지난 어느 날 엄마가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본 게 2, 3년 전이라서 무척 어색했어요. 특히나 제가 일하는 회사에 찾아오셨다는 게 의아했거든요. 그런데 몇 년 못 본 사이 엄마가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안색도 안 좋고 무척 수척해 보였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정확히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딱 봐도 중병인 것 같았어요. 좀 시력으로 봄 나왔어. 그동안 너무 혹사하고 산 것 같아서 말이야. 평생 시간을 쪼개가며 바쁘게 살아서 그런가. 막상 쉬려니까 어색하고 오히려 힘드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쉬어본 적이 있어야 제대로 쉴 줄도 알지. 내 인생이 참 왜 이렇게 한심한 건지.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빙빙 돌리는 느낌이었어요. 그렇게 한 20여 분 평소 안 하던 신세한탄을 하시더니 뜬금없이 이러시네요. 언제 같이 여행이라도 갈까? 준영이도 같이 가면 더 좋고. 그제야 엄마가 저를 찾아온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그동안 바쁘다고 자기 일에 방해된다고 방치해왔던 자식들이랑 추억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도 참 못돼 먹은 게 그걸 알면서도 절대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단칼에 거절했어요. 엄마가 늘 우리 남매한테 했던 그대로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내가 엄마처럼 한가한 줄 알아? 나 바빠. 제 말에 엄마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사람처럼 벙찐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쓴웃음을 지으며 알겠다고 하곤 돌아가셨어요. 아마 엄마도 느꼈을 거예요. 제가 엄마한테 했던 말이 엄마가 늘 우리 남매한테 했던 바로 그 말이라는 걸요. 우리가 엄마를 필요로 했을 때 엄마가 우리 남매를 내친 것처럼 똑같이 저도 엄마를 밀어내며 복수를 했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다거나 이겼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 한켠이 싸하다는 느낌만 들더군요. 그렇게 엄마와 헤어진 몇 달 뒤 엄마는 세상을 떠나셨어요.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동생과 제게 유산 분배를 다 해놓고 가셨더라고요. 유능한 변호사 아니랄까봐 세금 처리까지 완벽히 말이에요. 제가 남편을 만난 건 바로 엄마 장례식장에서였어요. 엄마한테 도움을 받았던 고객이 문상을 오셨는데 부하 직원까지 대동하셨더라고요. 개인적인 친분으로 문상을 오면서 부하 직원을 데리고 오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잖아요. 일종의 갑질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생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은 따님이랑 여기 윤대리의 선자리를 주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시는 바람에 불발이 됐네요. 자리가 자리인지라 긴 얘기를 나누긴 힘들겠고 나중에 따로 자리 한번 잡을 테니 시간 좀 내주세요. 얼떨결에 엄마 장례식장에서 남자를 소개받게 돼서 조금 당황했지만 그래도 예의상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리고는 잊고 지냈는데 장례식이 끝나고 한 달여쯤 지나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오셨던 엄마의 고객이었어요. 생전에 엄마 부탁도 있고 해서 연락했다시며 그날 장례식장에서 만났던 직원과 자리를 마련할 테니 시간을 내달라더군요. 사실 그리 끌리진 않았지만 이미 약속을 해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도 느낀 거지만 사람이 괜찮긴 하더라고요. 상사가 직접 선자리를 주선할 정도면 회사 내에서 능력도 꽤 있다는 증거고 무엇보다 말투나 행동이 선해 보여서 이야기를 나누기 전부터 호감을 느꼈어요. 대리직급을 달 정도면 회사 생활을 수년간 해왔을 텐데도 사람이 순수한 면이 많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자기가 살아온 얘기며 자기 가족에 대한 얘기까지 스스럼 없이 털어놓은 정도로요. 그런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 이 남자는 저와는 달리 가정 형편은 어려웠어도 부모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인지 부모님에 대한 애틋함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대로 묻어있더라고요. 장례식장까지 쫓아가는 게 실례라는 건 알면서도 왠지 그러고 싶었다고요. 준희 씨 어머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생전에 몇 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따님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데 혼자서 잘 자라주었다고요. 우리 만남이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 아니면 앞으로 이어지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장 변호사님이 준희 씨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걸 말이에요. 엄마가 주변 사람한테 내 얘기를 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그보다 남의 입을 통해 엄마가 저를 사랑했었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어요. 엄마가 이어준 사람이라서 그런가 첫 만남이었음에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믿음이 가더라고요. 정작 엄마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대했던 저인데 말이죠. 그날 이후 우리는 몇 번의 만남을 더 가졌어요. 그리고 상대 어머님이 많이 위독하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상태라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결혼식을 보여드리고 싶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거든요.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결혼을 서두르는 모습도 어머님 때문에 조급해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돌아가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가슴 한켠에 남아있던 저로서는 그런 상황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이 남자와 결혼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까지 들었거든요.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짧은 연애 기간이었지만 프로포즈도 받았고 양가 부모님을 만나 허락도 받았지만 이상하게 결혼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식장에 들어서는 그 순간까지도 말이죠. 그러다 내가 정말 결혼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남동생이 집에 찾아왔을 때였어요. 저희 남편과 셋이서 거실에 앉아 술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자정이 다 돼가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동생이 자고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그만 가보겠다며 일어나지 뭐예요. 무슨 소리야. 자고 가야지. 시간이 몇 시인데. 그러자 동생이 제 남편 눈치를 살피면서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내가 아무리 눈치 없는 동생이라지만 신혼집에서 자고 갈 생각을 하겠어? 누나 이제 유부녀야. 대리 불러서 가면 되니까 걱정 마. 매영, 우리 누나 잘 부탁해요. 그렇게 돌아가는 동생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제는 내 동생 방문도 남편 눈치를 봐야 하는 거구나 하는 생각에 살짝 울컥하더라고요. 시댁 형편이 어려워서 신혼집도 엄마가 남겨주신 집에 꾸렸고 혼수도 거의 제 돈으로 해서 채웠는데도 동생한테는 누나 집이 아닌 매형집처럼 느껴진다니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남편한테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비록 손에 쥐고 있는 건 없는 사람이었지만 직장도 탄탄하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자기 앞으로 많은 걸 쌓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거기다 가정적이고 무엇보다 제게 참 잘했어요. 부모 사랑을 거의 받아보지 못하고 자란 저로서는 남동생이 아닌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분이 꽤 좋더라고요. 병석에 계신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동생과 시누이도 모두들 제게 따뜻하게 대해주어서 진짜 가족이 생긴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동생한테 소홀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거기다 결혼하고 2달여 만에 시어머니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남겨진 시누이 시동생을 챙기느라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하려고 고기며 과일을 사들고 시댁에 뻔질나게 드나들면서도 정작 혼자 살고 있는 내 동생한테는 기껏해야 전화 한 통하는 게 다였으니 누나로서 실격이죠 뭐. 그래서 그랬는지 동생도 자기 가정을 꾸려야겠다는 생각이 강해졌던가 봐요. 평소엔 하지도 않던 소개팅 자리에 나갔더라고요. 그것도 소개팅 상대랑 사귄 지 반년이 돼서야 저한테 얘기를 하지 뭐해요. 누나, 나 어쩌면 곧 결혼할지 몰라. 아직 프로포즈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라면 평생 살아도 즐거울 것 같거든. 너 혹시 누나가 결혼하고 신경 못 써줘서 그런 거니? 그래서 굳이 마음에 안 드는 상대인데 외로워서 일찍 결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누나도 참, 나 어린애 아니야. 아무렴 그런 이유로 결혼하겠다고 그럴까.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 그래. 놓치기 싫어서 그런다고. 누나도 한번 만나보면 내가 왜 결혼을 서두르는지 알게 될 거야. 동생의 말에도 저는 믿음이 안 갔어요. 아무래도 내가 동생한테 너무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동생이 결혼을 서두르려는 이유인 것 같아서 내내 찜찜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동생과 함께 점심 때 저희 회사로 찾아온 여자를 보니까 그런 걱정이 단번에 날아가 버렸어요. 동생이 왜 그렇게 좋아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멀리서 얼굴을 본 순간부터 이상하게 기분이 확 좋아지는 타입이었거든요. 환하게 웃는 모습에 나도 입가에 미소가 떠오를 정도로요. 애교도 많고 말도 어쩌면 그렇게 예쁘게 하는지 1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저도 홀딱 반할 정도였어요. 두 사람은 이미 결혼 이야기까지 끝냈는지
서스럼 없이 제게 결혼식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캐나다에 계시는 저희 부모님이 사정상 한국에는 못 들어오실 것 같아요. 저희 쪽 친인척분들도 다들 캐나다에 계시고요. 그래서 말인데요. 결혼식을 한국에서 한번, 캐나다에서 한번 하는 건 어떨까요? 글쎄요. 그럴 거 없이 그냥 우리가 캐나다로 가서 식을 올리면 되지 않을까요? 아빠랑 우리 부부만 시간을 맞추면 되니까요. 그러자 예비 올케가 약간 오버를 하며 그러실 거 없다고 서양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조금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트집을 잡을 만큼은 아니었어요. 사돈 내외를 보고는 그런 의심이 사그라들었거든요. 직접 만나 뵌 건 아니고 거리상 상견례를 하기 힘들어서 화상통화로 인사를 나눴거든요. 그때 본 사돈 부부는 누가 봐도 사랑이 넘치는 분들 같았어요. 듣기로는 사돈 어른은 청소업체에서 일하시고 안사돈은 마트에서 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평생 유체노동 한번 안 해보신 분들처럼 여유 있고 고상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예비 올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올케가 엄청 사랑받고 자랐다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이 이렇게 살가울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거든요. 게다가 사위인 제 동생을 대하는 사돈 내외의 모습에 내심 감동을 했어요. 마치 아들을 대하듯 세세하게 보살피시는데 부모정에 굶주렸던 내 동생이 이제야 제대로 부모를 만났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진심을 담아 동생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뒤부터 뭔가 싸한 기분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편과 올케 때문이었는데요. 두 사람 사이가 좀 야릇하다고 할까요? 올케는 해외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식 호칭이 약했는데 그래서 제 남편을 부를 때 이름을 붙여 석훈 오빠라고 부르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아무튼 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왠지 기분이 더러웠어요. 호칭 문제도 있겠지만 마치 오랜 시간 부부로 살아온 사람들처럼 쿵짝이 잘 맞았거든요. 게다가 내 남편인데 저보다 더 올케가 내 남편에 대해 잘 알더라고요. 이를테면 이런 식이었죠. 어머 언니, 석훈 오빠는 오렌지 주스 안 좋아해요. 신 거 싫어하잖아요. 커피 내려놨으니까 그거 가져다 주세요. 아, 오빠는 아메리카노에 설탕 한 스푼 넣은 거 좋아하니까 설탕도 넣어가세요.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한 지 3년이나 됐지만 내 남편이 신 거를 싫어한다는 얘긴 들은 적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남편 커피에 설탕을 넣는 것도 금시초문이었고요. 그런데 커피를 받아 마신 남편이 화색을 띠며 그러지 뭐예요. 야, 오늘 커피 딱 내 스타일인데? 여보, 커피에 설탕 넣었어? 한 스푼. 내가 커피 그렇게 먹는 거 당신이 어떻게 알았어? 난 당신이랑 있을 땐 당신이 주는 대로 마셔서 몰랐을 텐데. 신기해하는 남편을 보니 속이 울렁거렸어요. 나도 모르는 내 남편의 취향을 올케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복잡해졌거든요. 그래서 올케에 대해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동생을 통해 얻은 정보로는 별로 대단할 게 없어서 올케의 인스타라 그 밖에 페이스북을 찾아서 올케의 흔적을 되짚어 나갔어요. 하지만 제 동생과 만나기 전에는 캐나다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제 남편과 접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 남편이 해외에 나갔던 건 입사 초기에 영국 지사로 발령받아서 2년간 영국 생활을 했던 게 다였어요. 남편 말로는 회사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긴 했지만 워낙 물가가 비싸서 영국에서 사는 내내 엄청 고생을 했다고 했어요. 인근 유럽 국가로 여행을 가는 것도 한 번 못했을 정도로요. 그런 사람이 돈을 들여 캐나다로 여행을 갔을 리 만무하잖아요. 거기다 올케는 유럽 지역엔 가본 적도 없다고 했으니 두 사람이 해외에서 만나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아무리 정보를 찾아봐도 접점이 없는데 어떻게 올케는 저보다 제 남편에 대해 잘 알았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내가 과민 반응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올케가 선을 넘는 행동을 수시로 하지 뭐예요. 저희 부부는 동생네 부부랑 자주 여행도 다니고 종종 파주 아울렛으로 쇼핑을 다니곤 했는데 올케가 굳이 제 남편 옷을 골라주지 뭐예요. 그런데 웃긴 건 남편이 제가 골라준 옷보다 올케가 골라준 옷을 더 마음에 들어 하더란 거예요. 안 그래도 올케한테 쌓인 게 많아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날은 올케가 작정하고 더 저를 긁더라고요. 언니도 참 남편에 대해 아는 게 없으시네. 오빤 그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이걸로 하세요. 이게 딱 오빠 스타일이니까. 그 말이 스위치가 돼서 저는 평소에 쌓였던 감정을 폭발해버렸어요. 올케, 나 좀 봐. 올케를 따로 불러낸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버젓이 있는데 왜 올케가 내 남편 아내인 것처럼 구느냐고. 그리고 그 호칭 좀 어떻게 안 돼? 누가 오빠야? 내 남편이 왜 올케 오빠냐고. 올케가 외국에서 나고 자라서 한국 문화를 잘 모르는 모양인데 올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지금 선 넘고 있는 거라고. 그러자 올케가 피식 웃으며 그러는 거예요. 남의 남자 뺏어서 결혼한 언니가 그런 말을 하니까 조금 웃기네요. 내 친언니는 임신한 상태에서 언니한테 결혼할 남자 뺏기고 세상 떠났는데 그건 괜찮고 내가 선 넘는 건 문제라고요? 나 아직 우리 언니 죽인 그 인간한테 복수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하라고요. 내가 두 사람 지옥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올케 언니 남자를 뺏었다니. 내가 그 일을 만났을 때는 그 사람 옆에 아무도 없었어. 얼토당토안한 소리에 화가 났지만 그보다는 내 남편과 관련된 일의 내막을 듣는 게 먼저였어요. 그래서 흥분한 올케를 진정시키고 대화를 나눴는데 하나부터 10까지 처음 듣는 얘기들이었어요. 정리해보자면 남편은 회사 동료였던 여자와 오랜 연인 관계였고 두 사람은 영국 지사에 함께 발령을 받았었다고 했어요.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그 여직원이 바로 올케 언니였죠. 한국에 있을 때부터 동거를 해온 사이라서 거의 사실혼 관계나 다름없었대요. 남편의 집안 형편이 어려운 탓에 저희 시어머니 수술비며 병원비도 여자 쪽 집에서 금전적 도움을 줬다고 했어요. 올케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병원에 문병도 가셨을 정도로 사이가 각별했다고 했어요. 당시 올케는 학생 신분이라서 함께 따라오지 못했지만 부모님이 찍어오신 사진을 통해 제 시동생과 시누이도 봤다고 하더군요. 남편과 올케 언니가 한국에서 살던 집도 올케 부모님이 해주신 거였고 영국에서 살 때도 생활비까지 보조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여자가 임신을 했고 당연히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긴 거예요. 캐나다에 계시던 올케 부모님이 사기를 당해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 거였죠. 남편이 변한 건 그때부터였다더군요. 더는 우리 쪽 지원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우리 언니한테 손찌검까지 했다고요. 언니가 그 인간한테 맞아서 멍이 든 얼굴을 보고 당장 영국으로 가고 싶었지만 그땐 집이 망한 상황이라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올케네 언니는 제 남편의 폭력과 폭언으로 인해 몸과 정신이 많이 망가졌고 결국엔 업무를 제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더군요. 자기 때문에 한 여자 인생이 망가졌는데도 남편은 미안한 마음을 갖긴커녕 이별을 통보했어요. 남편이 혼자 한국으로 돌아간 뒤 올케 언니는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어요. 남편은 한국에 돌아온 지 반년도 안 돼서 저와 결혼을 했고 올케는 그 때문에 저를 의심했던가 봐요. 마지막으로 자기 언니랑 통화했을 때 남편한테 여자가 생긴 것 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된 경위와 이런저런 정황을 따져보고는 올케도 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언니, 그 사람 믿지 마세요. 언니네 집에 돈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잘해주는 거라고요. 우리 언니한테도 처음엔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돈 떨어지면 누구보다 매정하게 굴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 준영 씨 이용하려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처음엔 그 인간한테 복수하려고 접근했던 거지만 결혼까지 한 건 정말 준영 씨가 좋아서 그랬던 거라고요. 언니를 오해한 건 정말 미안해요. 올케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나름대로 걸리는 게 있었어요. 사실 결혼 이후 남편은 시댁일로 제게 손을 내미는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자기 동생 학비며 생활비, 시동생 결혼까지 돈 들어가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제게 아쉬운 소리를 해댔거든요. 그러면서 제 아픈 구석을 늘 건드리고 어떻게든 제 돈을 끌어다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을 진행시켰어요. 그렇게 시댁에 들어간 돈이 억대를 넘어갔지만 나중에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팔아서 갚아주겠다던 약속은 온데간데 없고 또다시 돈 필요한 일이 생기면 손을 내밀곤 했어요. 그러다가 언제부턴가는 부부 사이에 네 돈 내 돈이 어딨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그러면서도 아이만큼은 안 가지려고 하는 게 이상했어요. 그렇다고 아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아닌데 말이죠. 안 그래도 올케 말을 듣고 남편의 모든 게 의심스러웠기 때문일까요? 평소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업체에 남편 뒷조사를 맡겼어요. 그랬더니 세상에 올케네 언니 말고도 남편한테 당한 여자들이 둘이나 더 있더라고요. 저랑 만나는 동안에도 여러 명과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그중에는 저랑 결혼한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여자도 있었어요. 웃기는 건 그 여자들한테도 저한테 그런 것처럼 금전적인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어디에 돈을 쓰길래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여자들을 이용해 돈을 끌어들이나 했더니 다름 아닌 도박 때문이었더라고요. 저한테 말했던 시어머니 집은 이미 오래전에 도박 빚으로 넘어갔고 시동생이 결혼할 때 돈을 대줘야 한다고 했던 것도 다 도박에 써버렸던 거였어요. 신우이 등록금과 생활비도 전부 마찬가지였고요. 남의 돈으로 도박에 주식에 코인까지 손대고 있으면서 자기 자신은 아무 흠결 없이 멀쩡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는 걸 보니 정말 사리가 돋더라고요. 이런 인간과는 한순간도 함께 지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치가 떨리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일단 이혼이 가능한지 여부와 남편한테 들어간 돈을 회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더니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바로 소송을 진행하고 남편한테 이혼 통보를 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이혼은 안 된다고 그랬죠. 여보,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렸는지 모르겠지만 나 정말 억울해. 당신도 나랑 살아봐서 알잖아. 내가 그런 개망나니 같은 짓을 했겠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그러셔? 그럼 수진 씨는 어떻게 된 거야? 당신이랑 영국 지사에 같이 발령받았던 오수진 씨 말이야. 당신 애까지 가졌던 여잔데 설마 모른다고 하진 않겠지? 그러자 남편은 잠시 놀란 기색을 보이더니 이내 선을 그었어요. 아, 오수진 씨? 수진 씨는 어디까지나 회사 동료야. 당신도 알잖아. 영국 물가 비싼 거. 영국에 있을 때 룸쉐어에서 같이 지내겠지만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게다가 정신적으로 이상한 여자라서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한국 지사 복귀를 서두른 것도 따지고 보면 그 여자 때문이라고. 진짜 그 여자는 끝까지 사람 힘들게 하고 있어. 그래? 정말 아무 사이가 아니야? 그럼 이분들 얘기를 들어봐야겠네? 사돈어른 들어오세요. 이 사람 기억하시죠? 올케와 함께 손님방에서 나온 사돈 부부를 보자 남편은 귀신을 본 사람처럼 놀라 자빠졌어요. 자신의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인간을 보자 사돈어른은 불같이 화를 내셨고 안사돈은 올케와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놈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딸이 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그 불쌍한 아이를 그렇게 몰아놓고 뭐? 정신이 이상한 여자라고?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그래도 네 어머니 생각해서 너라는 놈 믿고 살려고 했더니 내가 잘못 생각한 모양이다. 죄를 지은 놈은 죄값을 받기 전까지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걸 내 이번에 똑똑히 알았다. 늦었지만 네 놈이 지은 죄 네 손으로 갚아.
결국 저와 남편은 이혼을 했고 사돈어른은 제 남편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셨어요. 소송이 끝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이참에 두 분은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두 분이 따로 집을 얻어 살겠다고 하셨지만 동생이 극구 반대하며 큰 집을 구했지 뭐예요. 북적거리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다면서요. 아직 남편과 사돈댁 간의 소송은 진행 중이에요.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올케 언니가 남겼던 유서와 제 남편과 함께 지내며 찍었던 사진들과 편지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승소는 당연할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한테 재산이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라고 하네요. 그래도 올케는 이렇게나마 복수를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좋아하는 걸 보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언니를 대신해 복수하겠다고 한국까지 와서 그 고생을 하다니 생각할수록 안쓰럽고 기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 3년 만에 돌싱이 된 저는 인생 2막을 살아가려고 해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행복을 살아볼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행복은 자연히 따라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